자, 우리 이제 분석틀입니다. 자, 분석틀도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 문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분석틀 매회 시험에 나오는데 분석틀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할당 체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자, 2번째, 자, 누구에게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죠? 급여입니다. 급여, 무엇을 줄 것인가. 자, 3번째, 야, 그걸 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재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자, 4번째,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달할 거냐, 민간이 할 거냐, 공공이 할 거냐. 그래서 전달까지 해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할당이에요. 누구에게 줄 거냐? 2번째, 무엇을 줄 거냐? 3번째,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4번째, 누가 전달할 거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누구에게 줄 거냐죠? 아무에게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규칙을 지으면 귀보진자입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자녀죠. 위로 갈수록 제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귀속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속해져 있는가요? 속해 있는가? 집단에 속하였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그럼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민. 이렇게 이제 서울시민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처럼 수당 이런 걸 주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과학적 조건이라든지 국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2번째 보상이에요. 보상에 가장 중요한 건 기여예요. 기여. 얼마나 기여를 했냐. 그리고 그 기여를 한 집단에 속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상이죠.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국가유공자도 보상이겠죠. 국가유공자도 보상입니다. 자, 뭐 하는 거요? 국가에 얼마나 공을 했느냐. 국가에 공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을 기여죠. 그거 기여. 했느냐라고 볼 수 있고 속해 있느냐. 아니면 뭐요? 보험도 있어요. 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기여잖아요. 사회보험이 기여를 해서 그 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했느냐. 그리고 그 납부한 집단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보상이다. 자, 진단입니다. 기술적 진단,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진단이죠. 뭐 장애 진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산조사요. 뭐예요?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경제적 기준입니다. 경제적 기준으로 이 자산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인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귀보진자입니다. 누구에게 줄 건지 귀보진자. 요 4가지로 들어가요. 자, 그럼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인과학적 기준이 있는 거죠. 수급 연령 가입을 하고 뭐 하는 그런 인과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료를 내야 되겠죠. 이게 기여인 거예요. 기여.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기여하고 특히 이제 장애연금 같은 경우 장애 1에서 4등급 급을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진단적 구분이 필요하죠.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진단해요? 전문가가 진단해서 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처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뭐는. 자, 뭐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에 요 지문을 해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 인과학적 기준, 기여, 진단적 구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막 찾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인과학적 기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인과학적 기준이죠. 2번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니까 진단적 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가입자는 뭐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기여해야 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업이 운영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인과학적 기준, 진단적 구분, 기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네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 인정행위가 자산조사하는 거죠. 너 자산이 있냐 없냐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냐 없냐를 고려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요건은 18세, 65세
이렇게 이제 이런 인과학적 기준에 대한 대상자 구분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처럼 인과학적 기준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기초연금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인과학적이고 소득 인정에 자산 조사를 통해서 주게 된다. 하위 소득 70%죠. 자,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연금 18세 이상이 받을 수 있어요. 중증 장애인 진단적 구분, 그다음에 소득 인정에 자산 조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장애 수당이 있어요. 18세 이상이 되고 이 사람은 중증 장애인이 아닌 사람, 즉 누구냐? 경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으로서 진단적 구분이죠. 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조사.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아동수당,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상으로 한다고요. 인과학적 기준이죠. 자, 속해 있는가가 중요했어요. 속해 있는가. 귀보진자에서 귀속이었죠. 귀속. 속해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8세 그 아동 이런 8세 미만이라는 아동에 그 속해 있으면 받고 아니면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귀보진자예요. 귀보진자. 두 번째, 급여는 무엇을 줄 것이냐. 자, 급여는 크게 5가지.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현금이라고 하는 건, 자, 현금은 뭘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죠. 돈으로 주는 것이 현금입니다. 그래서 화폐로 받는 급여를 의미해요. 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돈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의 자유와 호용, 자기결정권이 극대화됩니다. 내가 돈을 받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사고 싶은 걸 사고 필요한 거를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선택의 확인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효용,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자기결정권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운영 효율성 이런 것이 높다는데 운영 효율성 말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투에 비해 산출이 높다라는 거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좋다. 왜 그러면 현금으로 주니까 그냥 그 현금을 그냥 다 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사고 배달을 하고 이러진 않아도 되니까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자, 낙인 효과는 없어요. 왜? 돈으로 다 주니까 돈으로 주다 보니까 물건으로 갖다 주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겠죠. 야, 누가 수급자다 이런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 효과는 없지만 목표 효율성이 낮고 오남용 문제가 생겨요. 밥 먹으라고 자 식사하세요라고 돈을 줬더니 술 먹고 있어요. 근데 돈으로 줬으니 이거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목표는 밥 먹으라고 했는데 술을 먹으니 목표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 오남용이죠. 오남용 잘못 사용되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금입니다. 자, 현물이 있어요. 자, 현물은 뭘로 주는 거예요? 그 물품이나 서비스로 받는 것이 이 현물이다. 그래서 물건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효율성이 높겠죠. 왜요? 자, 쌀을 줘버리는 거예요. 밥 먹으세요, 식사하세요 라고 하고 쌀을 주니까 밥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효과가 확실합니다. 효과가 확실해야 정치권에서 선호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줬다라는 것을 생색낼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줬는지 안 줬는지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갖다 주니까 사진도 찍고 물건으로 갖다 주고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훨씬 확실히 자료가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선호하는 것이 현물이다. 그리고 대량 생산과 소비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가 커집니다. 자, 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냐? 자, 물건을 사잖아요. 국가가 물건을 샀더니 하나에 10,000원이었는데 대량으로 사다 보니까 어때요? 9,000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규모의 경제는 커요. 그래서 그것을 물건을 조금 싸게 살 수는 있으나 문제가 뭐냐면 많이 사다 보니까 한 번에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보관해야 돼요. 보관해야 되고, 자, 보관하고 그걸 또 뭐 해야 돼? 유통해야 되겠죠? 이럴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낮아요. 근데 아까 현금은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줘버리니까 다른 비용들을 따지지 않는 거죠. 다른 비용들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물은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사고 보관하고 배달하고 뭐 이래야 되다 보니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서 운영 효율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보다 효용이 나서 낙인이 발생합니다. 누가 받아간지 알아. 아, 저 사람이 물건을 받았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낙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증서요. 바우처. 바우처가 증서죠. 이 증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의 장점, 현물의 장점을 합한 제3의 금요 형태가 이 증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은 운영 효율성이 좋았고, 자, 현물은 목표 효율성이 좋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합쳐버린 거죠.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현금의 단점, 현물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 증서는 뭐냐? 카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급자는 정해진 용도 안에서 자기 결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죠? 우리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카드로 받았잖아요. 카드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 증서였죠. 자, 증서하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증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식품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식품권이 있습니다. 식품권이라고 해서 푸드 스탬프라고 얘기하는데 푸드 스탬프를 보면 이렇게 써 있대요. 1. 쌀 몇 킬로 2. 밀가루 3. 뭐 4. 뭐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이 써 있는 것들 중에 뭐 할 수 있냐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식품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의 증서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뭐 얼마 뭐 얼마 그 안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선택하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생기겠죠. 야, 저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내 물건 선택할 수 있게끔, 어때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아니면 비용이 낮아지는가, 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증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번. 서비스의 비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명시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급에 비해 정책 목표 달성하는데 용이한 거예요. 왜? 요거만 쓸 수 있죠. 근데 현금은 어때요? 아이고 그냥 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있으니 이런 준 목적과는 너무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이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서가 나온다. 자, 근데 여기 그게 없네요. 그 기회랑 권력이 있는데, 자, 기회랑 권력은 그냥 개념만 조금 알고 있어요. 자,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만 뭐요? 우리 이제 기회의 평등하고 똑같아요. 기회의 평등과 똑같은 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만 주는 거예요? 기회만 준다고 그랬어요. 자, 요 기회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하면 뭘까요? 장애인 전용 아니면 뭐 수급자 전용, 그러니까 수급자 아니면 저소득자죠. 저소득층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뭐가 있어요? 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형들을 줌으로써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회고요.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것이 권력이에요.
야, 홍길동아, 너는 나 대신에 어디 들어가서 네가 뭐 하고 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줘요. 근데 기회, 권력 요거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서 요 현금 현물 증서만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재원이에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자, 근데 두 가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있습니다. 자, 공공재원은 일반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 예산을 통해서 이 비용들을 맡게 되는데 뭐 일반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요 세입이에요. 세입.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예산을 내면서 세금을 내면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일반 예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라든지 사회 적절성을 높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일반세는 뭐 일반 예산에서는 뭐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 증여세, 상속세 이런 직접세가 있고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금을 누가 많이 내요? 많이 버는 사람이 내겠죠. 그러면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게 낸 사람에게 적게 걷어서 소득 재분배를 하겠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에게 소득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소득 재분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 효과가 적절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 효과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대상의 일반성과 급여의 보편성이 높아요.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직접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접세.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기 때문에 아는 게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들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있고 반대로 간접세가 있어요. 간접세. 여러분이 간접세 많이 내고 있는 이게 뭐냐?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가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죠. 우리 물건을 사고 나면 10%의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인데 이런 부가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뭐요?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은 거죠. 왜?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재산은 갖고 있을 때마다 집이 있다 그러면 주택세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은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 이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은 것이 일반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사회보장 조세가 있어요.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조세를 내는데 뭐예요?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조세가 사회보장성 조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사회보장성 조세, 우리가 내고 있는 사회보험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보험료,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보험이요. 나 내기 싫어! 라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역진성이 나타나요. 야, 역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역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역진성들이 나타나긴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보험료에는 상한제가 있어요. 상한제. 상한제가 있어서 어느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 위로는 그냥 똑같이 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초고소득자들에게 쭉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 상한제다라고 하면은 2억, 3억 버는 사람들도 상한제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진성이 나타난다. 역진성은 많이 버는데도 적게 내는 것을 역진성이다라고 얘기해서 고소득층에게 이제 유리한 것이 그 사회보장세의 역진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비용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이 사회보장성 조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조세 비용이 있어요. 자, 조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조세를 걷어들이지 않고 조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조세 비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 부모님들이 하고 있을 거면 인적공제라든지 보험료, 뭐 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조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이런 것 같은 것들로 세금을 줄여주는 뭐 소득공제라든지 그래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이 조세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조세 비용도 역진적인데 자, 역진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세금도, 보험료도 많이 낼 거고 교육비도 많이 쓸 거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적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역진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민간재원입니다. 자,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 이용료죠, 이용료. 이용료를 낸다든지 자발적 기업 후원금, 기업 복지 재원, 공동모금, 비공식 재원 이런 것들이 모두 민간 재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전달 책임이다. 누가 어떻게 전달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공 전달 체계는 국가가 하는 거죠. 중앙정부. 중앙이 하는 거고 민간은 말 그대로 민간이 합니다. 자, 우리 이 필요성 있죠. 이 필요성은 우리 처음에 배웠어요. 정책론 처음에. 자, 국가복지의 정당성. 요것이 이제 이 정당성이 국가 공공 전달 체계의 필요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나 제야가 공공재적 성격이다. 그래서 다 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국가가 해야 되겠죠. 자, 사회복지를 통한 긍정적 외부 효과. 그렇죠. 사회복지를 통해서 긍정적 외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돼요. 자,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래요. 정부가 불완전해서 한쪽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손해보는 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역의 선택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한 사람은 위험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또한 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위험의 상호 의존성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상호 의존성이 가능하죠. 그리고 많이 사면 단가가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을 이 국가의 정달 체계의 필요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장점이 뭐냐?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포괄적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줄 수 있겠죠. 자,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왜요? 포괄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많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도 돈이 많아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로 평등의 가치 구현을 할 수 있다. 평등해지는 거죠.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못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둘이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평등의 가치 구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등을 하려고 하고 자, 재정이 안정적이에요. 돈이 제일 많아요. 중앙정부, 이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 예산이 646조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돈들을 쓰다 보니까 재정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중앙정부의 단점이 있습니다. 경직성이 나타나요. 서비스의 경직성. 서비스 받는 데 있어서 어때요? 별로 안 친절하죠. 불친절. 그래서 불친절해서 서비스의 경직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의 한계. 왜 접근 안 해요? 접근하지 않습니다. 관료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가 규정과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관료제적이 이제 쉽게 규정과
규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료제재 구조에 따른 접근성의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 규칙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특수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공공전달체계는 뭘 의미해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자, 보편성. 자,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특수한 문제는 뭐라고 해요? 개별적인 거잖아요. 보편성은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이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특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응을 안 하려고 하죠.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대응의 부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예로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뭐 사회수당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공공전달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국가복지의 정당성을 생각하면 되고요. 장점은 뭐냐? 이거죠. 재정이 안정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서비스를 잘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민간 전달 체계요. 자, 민간 전달 체계는 이제는 민간 복지관에서 이제 서비스를 주는데, 국가가 주는 국기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것들 전부요.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주는 것이 민간 서비스다. 자, 정부 제공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가 주지 않는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수급자는 아니고 사상자도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서비스는 민간이 주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자,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왜? 공공 전달 체계는 평등이 중요한 게, 평등. 보편성 때문에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민간은요, 공평입니다. 공평.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 국가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 받아라라고 얘기하지만 민간에는 어때요? 주체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회들이 있어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그렇죠. 욕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욕구 파악. 민간들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한다는 거죠. 욕구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욕구 파악을 통해서 선도적인 서비스들, 원하는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국가에, 야, 우리도 민간도 이런 서비스 하는데 국가도 이런 서비스 줘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압력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압력단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민간 전달체계의 장점이고요. 마지막,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민간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안 하겠죠. 그래서 비용들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죠. 다양한 서비스. 왜? 이 독과점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서비스 만들어 놓고 받아라고 얘기했지만 민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욕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자리 만들어내고, 자, 그러다 보니 서비스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그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욕구의 변화에 따른 빠르게 대응. 왜요? 욕구조사니까. 욕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욕구에 따른 대응들이 가능하죠.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 그렇죠. 서비스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 욕구들이 많으니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주다 보니 서비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전문성이 있죠. 전문가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앙정부에는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는, 보건복지부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전문가가 없어요. 사회복지사인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에는 없습니다. 다 지방정부죠. 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지방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있고요. 융통성과 접근성이 좋습니다. 왜요? 욕구조사할 수 있잖아요. 욕구조사도 하고 욕구에 맞게끔 융통적이게 서비스를 바꿀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들이 뭐예요?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있지만 읍면동은 집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접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공공재 성격이 어려워요. 왜요? 많은 사람을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이런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규모의 경제가 어렵죠. 한 번에 많이 사가지고 공공재도 제공을 하기 어려운데 많이 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겠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자, 또 뭐 있어요? 재정의 불안정이죠.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지원금을 받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정의 불안정성. 그래서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게 되는데 재원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죠. 서비스를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전달체계죠. 이런 복지효과의 정당성을 통해서 필요성이 느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이 민간 전달 체계도 민간 전달 체계도 그 쉽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 국가가 해주지 않는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민간 전달 체계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이 없다는 거야. 단점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재정의 불안정, 규모의 경쟁, 공공재 성격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지만 가깝게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가깝게 이 민간이 클라이언트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욕구조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 서비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원이에요. 자, 일반세 중 재산세는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자,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소득 재분배 효과예요. 자, 소득 재분배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가장 큰 것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을 있는 사람들의 이제 비율로 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고요. 일반 그 재산세는 1년에 2번을 냅니다. 자, 1년에 한 번 내는데 2번에 나눠서 납부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소득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는 가장 많이 내는데 이 소득세는 이 가장 이제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있냐, 그 많이 받냐, 버냐에 따라 많이 내게 되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자에게 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특히 수직적 재분배가 가장 큰 것이 이 사회복지 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가장 큰 것은 소득세다.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틀린 건 1번이네요. 자,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의 안정성이 높다. 그렇죠. 사회보장세 하면 사회보장에 대해 쓰는 거고 교육세 하면 교육에 맞춰서 써야 되는 비용이 이 목적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용료는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왜요? 비용이 비싸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 저소득층들이 돈을 내기엔 비싸니까 이 이용을 저해할 수 있겠죠. 이용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우리 수직적 재분배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걸어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용주가 부담해 주잖아요.
고용주가, 자, 고용주하고, 그러니까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보면은 사장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사장이 사회보험료 50%를 부담해주는 이런 부담은 돈 많이 버는 사장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50% 부담해주니까 이 수직적 재분배가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5번.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 복지는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자, 기업 복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자, 회사가 소득을 올려줘야 돼요.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데, 야, 힘드니까 소득은 못 올려주고, 우리 밑에 있는 헬스장 있지? 헬스장 1년 연간 회원권을 줄게. 이걸로 퉁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직원을 위해서 복지에 사용하는 돈을 기업 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기업이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복지에 사용한 돈은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줘요. 세금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역진적 성격. 즉 뭐요? 많이 버는 사장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 복지는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직원들이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볼 때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보면 사장이 돈이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복지로 인해서 혜택은 사장이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재산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 재분배가 가장 높은 건 소득세, 재산세가 아니다. 자, 2번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죠. 돈으로 주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관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행정 편의를 갖다 줄 수 있다. 그렇죠. 현금으로 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에 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운영비 이런 절감이라든지 행정적 편의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 위험이 크다. 자, 아니죠. 낮죠. 낮다. 왜? 현물급여는 뭘로 주는 거야? 현물로. 밥 먹어야 될 사람에게 쌀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돈으로 주면 담배를 핀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오남용 위험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네요. 자,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밥 먹으라고 할 사람에게 쌀을 주다 보니까 밥을 먹일 수 있게 되는 이런 목표율성이 높을 수 있겠죠. 자, 현물급여는 개인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A가 갖고 싶은데 자꾸 B만 줘. 현금을 주면 A를 살 수 있을 텐데 현금을 안 주고 B로 주니까 현물로 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욕구와 국가가 주는 그런 서비스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오남용 크기가 낮습니다. 자, 할당. 자, 할당의 원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당책이죠.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제 귀보진자였어요. 귀보진자. 할당은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귀속적 욕구는 뭐예요? 속해져 있는가죠. 속해져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하는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규정하겠죠. 여기에 이제 속할 수 있어. 서울 시민만 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서울시니까 서울시만 주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규범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을 정하고 그 정한 규범에 따라서 귀속적 욕구 원리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공헌 또는 피해 집단에 속해 있는가는 할당의 보상 원리에 해당한다. 그렇죠? 보상이죠. 얼마나 공헌했는가, 보험료를 납부했는가, 아니면 어떤 피해를 받아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가, 이런 것들은 보상 원리에 해당합니다. 자, 3번.
진단적 구분, 진단이에요. 장애인 진단 이런 것도죠. 구분은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사람의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렇죠. 진단을 전문가가 의사가 전문가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는 것이 할당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귀속적 욕구 속해져 있는가? 원리는 보편적인보다는 선별주의 원리에 가깝다. 아니죠. 속해져 있는가? 서울시민 다 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니까 보편주의에 더 원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 서성이 더 가깝습니다. 자, 5번 자산주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그렇죠. 자산조사는 개인이요. 개인에게 주는 거고 경제적 기준이죠. 소득조사. 소득조사, 자산조사 원리 하잖아요. 네가 돈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이런 원리들이기 때문에 자산조사는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개인으로 자산은 개인에게 조사하잖아요.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을 근거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근거는 4번입니다. 귀속적 욕구는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에 가깝습니다. 자, 4번. 할당체계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장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근거하는 것을 귀속욕구라고 한다. 그래서 귀속적 욕구다라고 얘기하죠. 자, 보상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그렇죠? 보상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단적 구분이란 개별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또는 어떤 재화의 서비스를 특별히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단적 구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단적 구분입니다. 자, 4번 역량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양에 근거하여 대부분 여부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거 4번이네요. 왜요? 역량이란 자체가 없어요. 귀보진차잖아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량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자, 자산조사 욕구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이 증거가 뭐예요? 소득과 자산이죠. 이것이 이제 자산조사의 욕구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다음 정책의 급여 중 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하여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에 참여한다. 자, 우리 직접을 한대요. 자, 직접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급여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권력.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자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기회다, 아니,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목표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로 평가받는다. 현물이죠, 현물. 현물이 목표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빈곤층 자녀의 대학 입학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해당한다. 정답 3번이네요. 뭐요? 기회만 평등이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 전달책에서 기회만 평등이죠. 그래서 급여의 기회는 기회만 주는 것이다. 자, 4번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를 선택할 수 있다. 증서제도. 일정한 용도입니다.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해진 용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 5번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현금. 자, 경제적 문제들. 돈이 필요하니까 돈으로 주는 거죠. 현금으로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6번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인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바우처입니다. 자, 전자바우처 방식은 2007년에 최초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2007년부터 시작한 전자바우처 제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의 지원 방식에서 수요자 직접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공급자가 이렇게 서비스 받아라 라고 했더니 싫어 라고 선택한다는 거죠.
소유자가 직접 지원하고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 2012년 4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맞습니다. 2012년에 이런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어디로 이제 지정을 해준 거야. A 지정해준다, B 지정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등록으로 기관에서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록을 통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바우처 사업은 12년에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합니다. 자, 4번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전자바우처 사업 중 하나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예요? 고운만 카드. 고운만 카드. 그래서 병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전자바우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자바우처에 의한 지불 정산 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자,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하던 것을 컴퓨터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행정 처리가 뭐요? 줄어들죠. 손으로 하나 일일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전산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행정 부담은 줄어든다. 줄어들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 5번이 되겠습니다.